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오염되지 않은 권력자의 영혼. 유신 조치 후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정부 쪽 인사들하고만 주로 접촉한 것이 대통령의 민심 동향 파악에 지장을 주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1974년 8월 15일 문쇠광의 저격으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다음 새로 경호실장이 된 차지철은 경호를 강화하여 박 대통령과 일반인들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골프장에 나가면 그 앞뒤를 봉쇄하여 거의 혼자서 치도록 한 점이 그러하다. 김정념 당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외부 접촉이 줄어들었지만 특보 10명이 바깥 민심을 전하고 자신의 전문 영역 안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 파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보로 지명된 사람들은 한병춘, 박진환, 박종홍 씨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각자의 인맥에 있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아주 편한 입장에서 건의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보들은 대통령과 함께 한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김정념 씨는 특히 한병춘 씨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연세대 교수를 하다가 특보로 임명되었던 한병춘 씨는 미국의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한미 관계가 나빠져가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말리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병춘 특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아무리 압력을 넣고 비난을 해도 절대로 한국을 버릴 수는 없다. 한국은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데 꼭 필요한 미국의 불침 항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트집 잡고 있는데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럴 자격이 없다. 서부 개척 시대의 인디언들에게 한 짓, 링컨이 남북전쟁 때 영장 없이 사람들을 구속한 것,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십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로 보낸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병춘 씨는 그러나 박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극구 말렸다고 한다. 한병춘 씨는 주미 한국 대사로 가서도 미국의 정치인,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열심히 했다. 한병춘 씨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답지 않게 한국의 입장을 역사적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었다. 법학을 전공한 그는 한국의 역사, 민속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다. 조국이 처한 현실과 전통을 이해한 바탕에서 미국식 문물을 주체적으로 흡수한 사람이란 점에서 박 대통령의 철학과 맞았다. 김정념 실장은 박 대통령의 자주정신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으로서 한병춘 씨와 철학자 박종홍 씨를 꼽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을 잡고도 영혼의 순수성이 오염되지 않은 드문 인물이었다. 그는 집권한 뒤에도 권력과 금력을 남용하는 실력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대했다.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다. 이런 성향은 그의 출신과 한때 사회주의에 홀렸던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와 결별한 뒤에도 버리지 않았던 좌파적 성향을 우파적 근대화의 동력으로 쓴 사람이었다. 박 대통령 밑에서 공화당 의장과 정책위 의장을 지낸 박준규 씨의 증언이다. 197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회의가 열렸을 때이다. 남덕우 부총리가 당시 공화당 정책위 의장이던 박준규에게 부탁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깝게 이야기를 드려도 소용이 없으니 박 의장께서 꼭 진언해 주십시오. 내년에 너무 많은 농가 개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플레가 생깁니다.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박 의장은 회의 도중 주문대로 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그건 그대로 해 라고 잘라버렸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려는데 박 대통령이 박 의장을 불렀다. 아까 그 이야기는 공화당 생각이 아니지. 그 관료들에게 맡겨두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박 의장은 농민들도 부담이 크다고 울상입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말했다. 농민들이 언제 스스로 자기들 생활을 개선하고자 나선 적이 있나요?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 해놓으면 이익이 되는 거야. 박 대통령이 재벌을 늘 감시하면서
지나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증거로서 박준규 씨는 이런 일화를 소개했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이 불러서 갔더니 재벌들이 문화재단을 만들어 돈을 많이 빼돌리고 탈세를 하는데 그것 규제 좀 하지 라고 해요. 그건 정부 입법으로 하시죠 라고 대답했더니 박 의장이 유정회 구태회 정책위 의장하고 상의해서 법안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종고모의 남편이 이병철 회장이고 구 의장은 금성그룹 집안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시켜 재벌 규제 법안을 만들게 한 박 대통령은 무서운 분입니다. 종 고모가 호암문화재단에 들어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법이 통과된 이후 그 집을 문화재단에 넘겨주고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종 고모를 못 살게 하려고 준규가 집까지 뺏어 내쫓았다고 원망을 많이 했어요. 박 대통령은 재벌이 너무 비대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했다. 알아. 그래도 경제 발전에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야. 이렇게 어느 정도 가고 그때 가서 재벌을 규제하자. 내가 재벌들을 속속들이 다 알아. 내가 거기 안 넘어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박 대통령은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가 끝나면 꼭 표창받은 새마을 지도자 및 모범 근로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다. 1975년 5월 8일 경제기획원에서 있었던 대화를 소개한다. 박 대통령, 국제화학 양정무 사장에게 요즘 수출이 어떻습니까? 양 사장, 어렵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조업 단축은 안 하시오. 양 사장, 직공이 많아 오더가 없으면 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조업 단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손해볼 때는 적자를 내더라도 조업 단축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다음 경기가 좋아진 뒤에도 종업원이 열심히 일할 게 아니겠습니까? 양 사장, 김 여사 같은 장기근속 사원에겐 아파트 같은 것이나 마련해 주시오. 지금 셋집에서 산다는데 나하고 양 사장하고 반반씩 부담하여 아파트 한 칸 사줍시다. 양 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사업가들이 요즘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온다고 동요하지 않나요? 양 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우리는 폭탄이 떨어질 땐 잠시 피했다가 다시 공장에 들어가 생산하는 정신으로 일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들과 나눈 대화록을 읽어보면 수치가 많이 들어간 실무적 이야기가 주다. 대통령이 관념적인 헛소리가 일절 생략된 생활과 밀착된 대화를 서민들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지식인들이 본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유신시대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1975년 10월 6일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 직후의 대화다. 박 대통령, 대한전선 공장기술부 김공 씨에게 김공 씨는 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김공 11만 7천 원입니다. 박 대통령, 세금 떼고 그렇게 됩니까? 김공, 집에 들여가는 것은 8만 원 정도 됩니다. 박 대통령, 11만 원이면 정부 관리로 어느 급일까? 김용환 재무장관, 국장급의 이갑 3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11만 700원입니다. 박 대통령, 완도군 새마을 지도자 전재진 씨에게 가족은 얼마나 되며 섬에서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얼마 듭니까? 전재진, 식비, 부식비 빼고 6식구가 3만원 듭니다. 박 대통령, 전 지도자의 연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전재진, 200만원 정도입니다. 박 대통령, 완도 군수에게 완도군의 소득이 100만원 넘는 부락이 몇 개며 140만원은 언제 넘어서겠소? 군수, 100만원 넘는 부락은 4개이고 자립마을은 1978년에, 기초마을은 1981년에 가면 140만원이 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 농민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을 것이다. 지금 농촌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100원 있으면 100원을 보태서 200원을 쓰려고 했는데 요즘은 50원이 있으면 50원을 더 벌어서 100원을 만들려고 합니다.